고용하고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대기업이 얼마 고용하고 예. 있냐 보면 대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몫은 엄청나게 높은데 예. 거의 70%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는데 사실 고용은 3%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99%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업들이 기술 개발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해서 잘 하도록은 도와주자. 돈을 도와줄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저는요, 특정 소수가 많이 갔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 총량이 늘어나는 건 그건 정말로 부족하던 개발 독재 시대에나 필요한 가치이고, 저는 모두가 함께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재정을 예를 들면 1조를 쓴다고 하면, 삼성전자에다가 1조를 지원했더니 거기서 부가가치가 5천억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 그 서민들 중소기업한테 1조를 썼더니 부가가치가 2천억밖에 안 생겼다. 저는 이럴 때는요, 중소기업을 당연히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부가가치는 적을지 몰라도 거기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총량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그 주류 경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인데 무조건 큰 아들이라도 막 집중 밀어가지고 나머지 팔라면 다 굶어도 야, 큰 아들이 막 떼부자 되면은 조금은 도와주지 않겠니 이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생존이 어려울 시기에 그게 맞아요. 네? 절대 빈곤, 그러니까 진짜 떼거리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쌀이라도 한 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모르겠는데 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도 거기다가 계속 몰빵을 하면 사실은 비효율을 초래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청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청년들이 제조업의 역할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밀어넣으려고. 여전히 산업사회 때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들의 관심은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뭐냐면 교육 현장은 이 제조업 시대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량 생산 시대의 집단 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고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쓸 데가 없어요. 다시 다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별로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필요 없다고 이제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아까 이제 모든 게 다 관련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교육은 거의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사회 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학부모, 사회, 국가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은 분야가 되는 교육인 것 같아요. 학교는 원래 가서 자는 데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 아까운 시간을. 그래서 교육도 바꿔야 되고요. 교육은 근데 제 소관은 아니니까 또 남의 일을 얘기하면 오지랖이라고 해서 이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은 제가 보기에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걸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언젠가 이제 뭐 국가경영, 중앙정부 경영등 이런 것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교육이, 인간 노동이 중심일 때, 그 인간 노동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인간 노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대량 생산 시대에 필요한 노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균일한 노동,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일들은 다 기계화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더 싸던 거죠. 임금이 자꾸 올라가고, 그 기계값은 더 싸지고, 기술은 더 좋아지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아까 플랫폼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스타트업도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창의적 역량, 그 다음에 개성, 독특함, 이런 것들 키워줘야 돼요. 그걸 키워주는 게 아니고, 그걸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 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이 기본소득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노동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중에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막 돈을 막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쌓아봐야지 이런 삶 말고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 진짜 공기 좋고, 날 좋네. 이게 내가 오늘 저기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2,000원이라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러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화적 일자리, 예술적 일자리, 귀농을 한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한 달에 한 2, 30만 원, 50만 원 정도 주는 그 기본소득이 그걸 보장할 겁니다. 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부부가 100만 원 보장, 100만 원만 더 벌면 살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100만 원 정도는 웬만하면 벌 수 있거든요. 짧게 일하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압박도 사실 줄어듭니다. 적게 받고 조금만 해도 그렇죠. 주는 게 있으니까. 이쪽 사회, 완벽한 사회 안전망이 되는 거죠. 실업됐을 때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일상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동의 양식을 바꾸고 청년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핫토리라고 그럽니까? 사토리가 네. 돼 가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원해서 하면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무소유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진다면 정말로 질 높은 삶을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수입은 적고 생산성은 낮지만 질 높은 삶이 가능한 그런 만족도 높은 직업들, 일거리들이 생겨날 거다. 노동시장에 진입된 것들을 해결할 때 지금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안 되니까 실업률이 높고 임금 하락 압력이 생기고 막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이 해결 방법을 보통 우리는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소비가 없는데 일자리 만들어집니까? 소위 말하는 플랫폼 경제나 소위 디지털 경제는 고용이 필요가 없는데 몇 사람이 안에서 요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요인을 줄여야 된다. 노동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노동보다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여기 들어오는 요인을 좀 제거하면 실업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그 방법이 저는 이제 기본소득 최저한의 소득을 보존해주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삶의 만족도 높은 삶을 살아가라. 제가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귀농 사업을 많이 추진해요. 예.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도 그래서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에다 주자. 농촌에서는 5만 원은 크잖아요. 그럼 내가 채소 키워 먹고 이러면서 내가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래가 확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물론 그것도 좀 늘려가야지. 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우리가 노동의 양식도 바꾸고 삶의 방식도 좀 바꾸고 국가가 그걸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고 좀 인간으로 좀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 좀 살 수 있게 근데 그 얘기는요, 사실 그 소위 말해서 이 서유럽에서도요, 네. 서유럽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20, 30대하고 저희 세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인당 소득이 그러니까 한 2만 달러, 3만 달러에 태어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가르치는 걸 좀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제 삶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의미하고 이런 문제로부터 얼마나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양의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굉장히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지금 쭉 설명한 이제 바탕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플랫폼 경제에서 혹은 디지털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디어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발성에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자발성과 자유로움에서. 그렇죠.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이 교육을 도와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거 그 방향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든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전 옆에서 구경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저희 공교육을 옆에서 네. 보고 있는데 정말로 답답한 게 일단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분이 옛날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응? 예. 그러니까 저는 성남에 있을 때 교사 재교육, 그다음에 창의 프로그램 지원, 체험학습 지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남들이 생각하고 미쳤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교육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경기도에 가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예. 결국 이 자유로움, 창의성, 개성들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학교의 수업 시간을 잘 줄여버리라. 가서 친구들이 자고 있는데 그 대신에 학교에서 오래 안 잡아놓으면 학부모들이
그 사교육 비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는 학교 안으로 좀 끌어오면 좋겠다. 그 공식 수업 좀 제한을 좀 줄이고 선택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과정을 학교에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럼 기존의 그 옛날 대량 생산 시대 우리 꼰대 선생님들이 가기가 좀 그럴 수 있죠. 그러긴 한데 또 재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뭐 그분들 역할을 어쨌든 갈수록 어쨌든 축소시켜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렇죠. 바꿔나갈 수 있다고. 그들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네. 재교육 받아야 되고 뭐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교사 저는- 편만하고 아까 내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토대가 혁명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기운 상황에서 공급 수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이 아니라 기계가 인공지능이 일하는 시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진짜 고급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느 정도냐면요.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습득시켰더니만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럴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미적분 가르치고 뭐 세계 상식 가르치고 막 우리 옛날에 그 배우가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아마 이거 칩 하나 이렇게 떠 꽂아가지고 이걸로 딱 하면은 뭐 도서관 전 세계 지식 딱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시대가 오는데 학교에서 그걸 왜 가르치고 있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왜 외우라고 그러냐? 그렇죠. 그걸 왜 시험 보냐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지금 기술변하고 이게 지금 이 격차가 이 갭이 존재하는지. 사실은 이걸 찾는 능력을 그렇죠. 그다음에 그건 기본이고 찾는 능력, 조합하는 능력, 조정해서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렇지.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해결은 웬만하면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죠. 예.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맞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능력. 그렇죠. 문제 찾아내고. 그렇죠. 문제 찾아내고. 이게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 문제 해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하고 이게 경쟁이 되냐고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거죠.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공감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감형 인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호모 엠파티쿠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예,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럼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지금 문제들이 아까 다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정부 조직이 각 개별 어쨌든 간에 영역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교육 이런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교육 문제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소 벤처기업부도 관련돼 있을 거고 여러 부서가 다 관련돼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어쨌든 밑그림을, 전체 밑그림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는 각 할 일들을 이렇게 배분하는 식의 어떤 하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한데. 컨트롤 타워. 그렇죠. 태스크 포스. 예. 특정 사안 중심으로 따로 놀지 말고 예. 필요한 것들 다 해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정책실이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데인데.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에서 이렇게 실종돼 버렸다. 그래서 자꾸 물 받으시는구나. 자꾸 이렇게 나에게 달린 존재들이 좀 씹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저 바깥에서 그러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 그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 이제 건강하게 가죠. 예. 뭐 제가 문재인 정부 흑기사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매년 찬양만 해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제일 큰 요인이 뭐냐면 예. 간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신을 만드는 제일 큰 기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간신 쓰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인간이란 별 존재가 다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온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쳐 할 말은 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야,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살살살 해가지고 내가 너 지위도 높이고 내가 해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골라서 쓰게 누구를 쓰냐는 그 쓰는 사람의 몫인 것이고요. 저는 사실 그거를 매우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서 제가 옆에 와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제가 미워요. 이게 타고난 건데 예. 제가 이런 약간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사실. 알랑되면 저는 미워요. 아, 그래요? 본능적으로 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털이 좀 막힌 것도 있어요. 제가 되게 반항적이거든요, 사실. 요새는 눈이 이렇게 좀 처져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좀 괜찮아졌는데 옛날에 이러고 들어갔거든.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사실 기분은 나쁜데 옆에 와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기분 나쁘지. 이건 되게 고마워요. 진짜 친구는 험한 소리 해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해주는 제가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제가 그럼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좁잖아요. 네. 의외로요. 네. 지난번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에 소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을 해가지고 네. 이 지사 이렇게 뭐 저 눈가기를 가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바깥에서 좀 떠도는 경우를 제가 들은 게 있었어요. 언제나 이제 그런 얘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사람을 한 번 쓰면 웬만하면 잘 안 바꿔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랬나 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배타성을 가질 수도 있죠. 저는 그걸 좀 깨고 싶은데 사실은 그때 당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뭐 새로운 좋은 자원들은 정말로 좀 환영하는 바이고요. 근데 핵심적 자리들을 바꾸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보조하거나 거기 아니면 지휘하거나 뭐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쌓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균형 맞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막 바꾸면 근데 저는 신념에 맞는 사람을 그런 사람과 같이 하거든요. 절대 부정부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 냄새 나면 저 바로 냄새라도 바로 아웃. 왜냐면 위험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얘기가 좀 샜는데 원래 정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각자 분야가 있어요. 저는 기재부도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재부는 원래 국간 지킴이야. 그렇죠. 거기는 기본 기능이 국가 경제를 기획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재무부인데 여기 과거 이제 개발 독재 시절에 그런 권한을 주다 보니까. 권한을 주니까 이게 이제 경제 기획까지도 자기들이 다 하는 게 되고. 예공은 다 재무부죠. 그렇죠. 재무부지. 예산실. 예산실. 재무부. 요걸 떼야 돼요. 맞습니다. 기획하는 것하고 떼야 되는데 이걸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기획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전혀 안 맞죠. 예를 들면 저는 일종 위원회 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하고 집단 지성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각 부서를 쫙 나눠놓고 이제 통할하는 역할을 누군가 하잖아요. 사실 경기도도 똑같아요. 모든 조직은 똑같아요. 제가 하천 정비 하나를 해도요. 저게 뭐 건설국 뭐 거기다 뭘 해주려면 무슨 뭐 식품 뭐 온데 다 쪼개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태스크포스 책임자 역할은 제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못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정하죠. 각 부서가 다 협력해라. 요 일 끝날 때까지는 정리하면 다시 이렇게 가고. 근데 이걸 상시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면 아예 부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워낙 크니까.